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11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라는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5분 늦게 시작을 했죠.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인생에서의 양념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오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항상 저도 이렇게 좀 게으름을 부릴 때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란 항상 약간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의 나약함과 약간의 실수와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가는 게 또 사람으로서의 약간의 그 빈틈은 또 인생의 약간의 묘미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줍지 않은 변명을 해봤습니다.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건강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올해 특히나 더 그래요. 날씨 때문에 가지는 영향을 실감하는 올 한 해인 것 같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웠지만 지금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지금 뭐 완전 어떻게 보면 날씨가 뒤죽박죽인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벽하게 한파로 넘어가겠죠. 올겨울 특히 추울 거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특히 환절기가 약간 지나긴 했지만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긴 하지만, 특히 지금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는 그래도 여분의 옷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 따뜻한 거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인사해 주셨고, 오랑우탄 두꺼비님인가요? 오랑방탄 두꺼비 TV님,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유인님 이렇게 제가 지각한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스 탈모님은 와 너무 실망했어요 라고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루체르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같이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카라미님 일본말로 적어주셨네요. 가타카나로.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송이 엄마님께서는 오늘 주제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게 또 뜨겁지는 않더라 였던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정치적인 어떤 선호도에 대한 걸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신과 영역 안에 사회정신의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공한 거는 이제 소아청소년 석사에서 했고, 박사에서 이제 정신종양학, 야만자 정신건강, 정신신체의학이라 해서 몸과 마음과 관련된 분야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관심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영역이 사회정신의학 영역입니다.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교수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사회정신의학을 전공하셨고, 사실 사회정신의학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인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시영 박사님. 이시영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정신의학에 대한 영역을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사회정신의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사회정신의학의 어떤 국내의 기틀을 만드신 분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조맹재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정년퇴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사회정신의학의 어떤 기반을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또 전국민 정신건강 역학조사라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만큼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국조사를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걸 법률로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그 밖에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혹은 상황들, 혹은 트라우마 상황이든, 혹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생긴 어떤 상황들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사회정신의학에서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살 지금률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떤 원인에 기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사회적인 제도 개선 같은 것들에 어떤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영역도 사회정신의학이어서 사회정신의학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정신의학자의 입장에서 미 대선에 대한 어떤 사회 정신의학적 의미? 좀 거창하게 붙여봤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윤희님께서는 여기는 눈이 50cm 왔습니다. 눈 왔다고 학교들도 문 닫아서 애들이랑 강아지들만 좋아합니다. 와, 콜로라도에 계시잖아요. 50cm나, 예, 50cm나 눈이 왔군요. 그러면 진짜 한 이 정도 눈이 왔다는 거잖아요. 야. 재선콜라 대신 17차님께서는 예, 미 대선의 사회정신의학적 의미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고 볼까요? 네. 왜 배만나와님께서는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인간이 진심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정신과 약으로 다이어트를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 이제 배우분들을 뵐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제 직업적인 영역이시잖아요. 그분들은 다이어트가. 네. 그래서 어떤 뭐 드라마 작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진짜 한 1, 2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몸을 만들더라고요.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만들듯이 근육으로 이렇게 다부진 몸을 만들어내듯이 배우분들도 방송 한 1, 2개월 전부터 본인의 몸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뭐 당연히 촬영 들어갈 때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촬영 동안 그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업적인 의지겠죠. 직업적인 영역에서의 의지.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직업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건강 측면이거나 혹은 그냥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그 정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의지의 강도 정도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의 강도와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의 의지의 강도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지로 일정 부분 다이어트는 가능하다라는 걸 거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약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사실 지금 뭐랄까요, 소위 얘기하는 다이어트 약들은 저는 전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입니다. 특히 각성제 계열의 디에타민 계열, 그것과 유사한 약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뭐 큐시미아도 디에타민이 들어갑니다. 네, 큐시미아라는 약도 디에타민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먹는 약으로 지금 나와 있는 다이어트 약물은 대부분 우리 뇌에서의 각성작용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불안정성이나 심한 경우 정신착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만들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강 보조제 말고요. 예,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은 저는 좀 이렇게 조심하셔라,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죄송한 말, 그러니까 한의 쪽에서는 뭐 싫어하실 수도 있고 제가 한방은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한방 쪽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약물도 드시고 오셨을 때 이제 정서적인 불안정을 호소하시면서 저한테 진료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한방 쪽도 저는 어찌됐건 간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작용은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전 자체도 정신적인 부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위고비는 비교적 뭐 몸의 건강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췌장염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여튼 뭐 정신과 약물 중에서도 식욕이 많이 땡기는 약들이 있고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다소 줄어드는 약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어떻게 잘 이용하면 식욕 없으신 분들이 좀 식욕이 땡기실 수도 있고 식욕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식욕이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약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들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되면 또 혹여나 원래 목적이 아닌 걸로 활용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나는 몸신님께서도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해요. 요즘 날씨 완전 그렇죠. 제로콜라 대신 17자님께서는 유튜브에서 저의 맑은 눈의 광민 맑은 눈의 광민 유튜브를 봐주셨다고. 지금 맑은 눈의 광민의 담당 PD님께서 지금 KBS 무슨 3부작 뭐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KBS 3부작 다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또 매진하고 계셔서 저의 맑은 눈의 광민이 약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용이 조금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그래도 조금 시작을 해보기 전에 주화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지난주에 저의 책을 사셔서 업무 중간에 조금씩 보고 있으시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미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는 왜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선호도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모든 언론에서 뭐 초박빙 얘기가 나왔죠. 심지어 약 한 20% 정도의 확률로는 선거인단 동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마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서 동률이 나왔을 땐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되는가? 뭐 하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어찌됐건 선거인단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 가장 선거인단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지역, 가장 그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를 확보하면은 미 대선의 뭐 절반 이상은 이긴다라고 하는 러스트벨트를 그리고 거기가 원래 민주당이 주로 당선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트럼프가 이겨버렸죠. 예전에 제가 그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미 대선에서 이겼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항상 미 대선 판도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뉴욕타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욕타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일렉션 폴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저울이 나와요. 저울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개표 상황에 대한 거를 누가 조금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트럼프의 가능성을 높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베리 라이클리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선거가 압도적으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구나.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놀랐던 건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놀랐던 건 왜 그렇게 모든 언론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박빙이라고 얘기했던 초박빙이라고 얘기했던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렸는가. 저는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 거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지지도 조사를 할 때는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지만 말로는 근데 마음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선거 때는 내가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투표장 가서는 트럼프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어디까지나 사회정신의학적 의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의 마음 안에는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은 누굴 지지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서 트럼프가 좀 더 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해리스라고 트럼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차마 트럼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샤이 트럼프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내가 마음속으로 그래도 트럼프를 찍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아, 나 민주당이지. 해리스 찍을 거야. 해리스 지지해.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배경은 뭘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왜 언론에서는 거의 초박빙이라고 이야기했던 선거에 대한 예측이 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의 지지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분석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찌됐건 샤이 트럼프에 대한 반응이 가장 클 겁니다. 내가 실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막상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부끄럽다고 봐야겠죠. 부끄럽다고 봐야겠죠. 그 이유가 가장 뭘까요?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경제인이든 혹은 엔터테이너든 그리고 그분이 어찌됐건 한번 대통령을 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 의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최근에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의 어떤 언행들, 말들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떤 캐릭터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그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은 정의롭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솔직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아주 진실되고 아주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한다. 조심성이 많다. 누군가를 배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역시도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레이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나 혹은 북한과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 상황들을 종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더 무서운 사람이야. 나 크레이지야. 너 나 함부로 건드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트럼프를 실제 표에선 지지했죠. 트럼프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트럼프를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하기 살짝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도 지지를 했다는 얘기죠. 왜 지지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살짝 채팅창을 보기가 좀 두려워졌습니다. 너무 싸우지들 마세요.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물론 저에 대해 가지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또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저의 어떤 아주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그래도 정신과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 물론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의 개인적인 주관성이 좀 섞여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도 이제 어쨌든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기에도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누군가가 말씀을 주셨어요. 왜 샤이 트럼프가 생기는지. 왜 겉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결국에는 선거장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에 반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게 느끼는,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느끼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게 정의로운 방식이든 정의롭지 않은 방식이든 간에 미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적어도 어떤 경제적인 지표로 내가 와닿게
도와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막상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미국 물가라는 키워드를 유튜브에서 혹시 찾아보신다면, 최근 유튜브를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와, 내가 이걸 샀는데 지금 이게 이 가격이라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이 지금 이 가격이 말이 돼? 최근 5년 사이에 미국 그 실질 물가가, 식료품 물가가 20%에서 30%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받는 임금은 일정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 월급은 일정한데, 막상 내가 기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려고 했더니 미국 물가가 이만큼 높아져 버렸다는 걸 사람들이 체감을 하는 거죠. 물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물론 뭐 금융을 하시는, 주식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주식도 같이 오르고 금융소득도 오르니까 일정 부분 그런 물가에 대해 가지고 뭐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도 그 금액이 크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임금이 일정한 상황에서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당장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그 샤이 트럼프라는 게 나타나게 된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물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지표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더 인하했죠? 트럼프는 그 금리 인하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국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업률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 혹은 내가 일정 부분 생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해졌다라고 느끼면, 즉 적어도 지금 정권에 대해 가지고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정의로운 영역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불편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정의로움을 이기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한 뭐 윤희님께서도 그러시고 주하의 미안 채널님께서도 지금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리스와 어떤 트럼프의 박빙 상황에 있어서 젠더 이슈 역시도 무시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미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쨌든 뭐 다양한 인종, 그리고 여성, 그리고 고학력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젠더 이슈에 있어가지고 훨씬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쪽에서 표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젠더 이슈라는 것 자체 역시도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좀 대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약간 그러한 지점들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떤 안전, 치안, 공공보건 영역에 있어서의 안전 같은 것들 포함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지난 4년 동안 특히 마약 문제가 심각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전에도 마약 문제는 심각하긴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한동안 의사들 처방으로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이 됐었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통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가 통증에 있어서의 마약의 사용을,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것과 관련된 논문, 의학적인 근거를 다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설령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다른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을 남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2000년도 초중반부터 2010년도 한 중반까지의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그것도 고용량으로 해서 몇 개월씩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의학용으로 처방된 거긴 하지만 이 마약성 진통제에 어쩔 수 없는 오남용이 발생하죠. 중독이 발생하죠. 심지어 그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그냥 개별적으로 밖에서 불법으로 팔아버리는 일들까지 성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의학용 마약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릅니다. 그 상황을 미국 안에서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이 한 개인에게서 늘게 되면 사망의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호흡을 안 해요. 심장이 멎어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FDA에서 난리가 났죠. 미국 식약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들이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 과량 처방이 미국 보건에 해가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그때부터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던 그 뒷배경에 미국의 제약회사가 있다는 거를 폭로하게 되죠.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리에 엄청난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이제 타이트하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0년도 후반쯤부터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의학용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돼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겠어요? 불법 마약으로 빠지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특히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캘리포니아의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 정말 최첨단의 연구 업적이든 정말 최첨단을 달린다고 했던 그 도시가 지금 완전 마약쟁이들의 소굴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그거는 뭐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죠.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 마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의학의 어떤 방향이 항상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의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심지어 정신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방하신 분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처방 못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의학적인 근거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가 맞았어요? 사용을 컨트롤하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마약성 진통제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써야 된다가 의학적으로 사실인 걸로 다시 바뀌어버렸죠. 그럼 미국에서의 의학적인 어떤 주장이 그 트렌드가 의학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SBS 모닝와이드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ADHD 문제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이 있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과하게 오남용해서 사용한다.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ADHD 약물을 오남용해서 사용한다. 라는 건 저는 유사하다고 봐요.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마약성 진통제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ADHD 약물을 꼭 사용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통증이 있다고 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ADHD 약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마약성 진통제는 당연히 중독 위험성이 높습니다. 오남용의 위험이 아주 높은 약물이에요. 그리고 뭐 성인 ADHD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질병에 대해 가지고 다만 근데 메칠페니데이트 계열의 ADHD 약물도 분명히 그 뒤에 FDA 워닝 사인에 보면은 오남용이 높은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물론 뭐 그 전 정권에서부터 쭉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연장선상에서의 문제입니다만 어떤 규제를 풀고 자율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안전의 위해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젠더 이슈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젠더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게. 적어도 치안이나 안전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나라보다 괜찮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미국이 어느 순간 무법지대의 느낌이 든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해주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죠. 오히려 그런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이게 정말 그 사람이 현실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영역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옛날에 촬영했던 영상인 것 같은데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군요. 자기 어린 손자한테 너가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약 안 돼, 시가렛 안 돼, 타투도 절대 안 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약간 보수주의적인 거죠. 약간 꼰대 같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죠. 너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너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마약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그 샤이 트럼프가 결국에는 트럼프에게 표를 주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교적인 것도 많겠죠. 결국에는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어떤 상황, 그리고 뭐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서 좀 더 확장돼서 지금 이란으로 퍼져버렸죠. 거기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그 물음표 같은 거죠. 베트남 전쟁에 비유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의 상당수의 어떤 자본이 들어가서 지금 그 전쟁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고, 예. 근데 그 전쟁들은 막상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데, 막상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뭔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외교에 대한 역량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물음표를 찍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자, 그럼 이제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4년, 그러니까 8년 전이죠. 네,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당선이 되기까지의 상황에서도 정신과 의사들 내에서의 이슈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이게 그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될 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일부 정신과,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과 전문가들, 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병적인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라는 거죠. 병적인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실제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78의 임기를 시작하는 거고, 82의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 레코드를 지금 오픈하지 않죠. 정신건강에 대한 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가 80대 중반에 치매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성이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는 뭐 말에 앞뒤가 안 맞고, 뭐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왜곡되게 이렇게 막 뭐 프로파간다를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를, 미국의 한 대통령의 역할을 정신적으로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미국 정신과 의사 협회, APA 안에 공식적인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골드워터 룰이라고 해서 1960년대에 대선 주자였던 골드워터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한 1000명? 1000명, 2000명 정도가 골드워터 후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APA에서는 윤리 규정을 따로 둬서 실제로 진단을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과 의사가 간접적으로 본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윤리 위반이라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당선됐을 때도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정신과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벤디엑스라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책으로 한 200명 정도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동의를 구해서 책 한 권을 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그리고 그게 APA에서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아마 APA의 회장이 제프리 리더만이라는 교수였고 하버드대인가 아마 동부 쪽에 있는 교수님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프리 리더만 교수님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APA 윤리규정 위반이다. 골드워터룰 위반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재선을 도전했을 때 미국 내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다시 한 번 더 트럼프의 정신과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은 duty to one이라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의무가 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워닝하지 않는 건, 주의를 하지 않는 건 그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duty to one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뭐 트럼프 그때 당시 후보죠. 후보에 대한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르시즘에 대한 부분. 그걸 한편에서는 이제 디스이니비션, 우리가 적절하게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두엽에서의 영역이거든요. 참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이런 말은 내가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 디스이니비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억제나 자제에 대한 영역에 문제가 있다. 사실 그게 뭐 병적 나르시즘도 약간 그런 영역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지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도 인지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염려를 두 가지를 제기를 하죠. 사실 두 개 다 골드워터룰 위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논쟁 중인데 어쨌든 APA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룰 위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AP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골드워터 룰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1기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과적 의문을 제기했던 밴디엑스에게 이제 골드워터 룰 위반이라고 언급했던 제프리 리더만 교수님 역시 당시에는 이제 APA 뭐 회장이셨죠. 그분 역시 이후에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기능 문제에 대한 걸 또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회장이셨으니까 골드워터 룰에 대한 거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정신과적인 진단은 실제로 진단을 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언급해서는 안 돼! 라고 하셨던 분도 나중에는 이제 몇몇 전문가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안에서도 이 골드워터 룰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워낙의 그 도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지금 이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들이 왈가왈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당선이 됐고 이제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겠죠. 사실 뭐 제가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전 세계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그래도
비극적인 상황들보다는, 비극적이고 안 좋은 상황들보다는 그래도 어떤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러 어떤 미국 안에서의 어떤 문제나 혹은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을 때, 그때 일부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 많았죠,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또 약간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분의 어떤 임기를 잘 채우면서, 건강하게 잘 채우시면서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왕정 국가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공화국이죠. 어떤 의미냐면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정책에 있어서 동의하기 힘든 사람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국가라는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안전망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4년의 임기를 마치면 당연히 그 다음 대통령에게 임기를 넘겨줘야 할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줘야 할 겁니다. 결국 사회는 뭐가 어찌됐건 간에 정반 합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이 반이 되기도 하고 반이 정이 되기도 할 수는 있겠죠. 여튼 그래도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의 반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나온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래도 얼추 한 반이 좀 모자른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반합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가면서 그 사회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라는 그 국가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힘을 믿는 편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 그냥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지 유세를 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총알이.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서, 그 지지 유세하는 뒤에서 있었던 지지자분 몇 명은 돌아가셨죠. 이 부분은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물론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죽음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영역을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아마 백악관 안에도 정신과 의사, 담당 정신과 의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상황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그거는 정신과 의사의 어떤 일정 부분의 자문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2기 임기를 잘 마치는데도,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발전하고 또 미국이 세계의 어떤 뭐 경제나 그리고 세계의 어떤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좀 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에 정신과 의사 자문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차후에 이건 어디까지나 안전망이니까요. 뭐 문제가 있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요. 대통령의 정서적인 불안정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어떤 역할도 저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훨씬 더 훌륭하신 아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뭐 대학 교수님들께서 맡으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대중이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댓글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은 제가 포기했어요. 오늘 댓글은 뭐 계속 올라오시는데 제가 잠깐 슬쩍슬쩍 볼 때마다 이거 약간 댓글 보면 상처받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저도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비욘디 역시도 정치 채널이 아니죠. 정치 채널이 아니죠. 저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도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설픈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그리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재미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그냥 한 정신과 의사가 나름대로 의학적인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한 거를 파악할 때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에 대한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좋든 나쁘든 하나의 예시 정도로 또 이해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그냥 논란 없는 아주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도 질문 하나만 하고 갈까요? 메이커스님께서는 성인 ADHD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인지검사 위주로 하나요? 뇌촬영도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일반 정신과에서 검사 가능한지도요? 라고 하셨는데 성인 ADHD와 관련된 검사는 일반 정신과에서도 요즘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도 성인 ADHD까지도 진료는 제가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CAT라는 집중력 검사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ADHD라고 진단하지는 않고요. ADHD는 어디까지나 발달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성인까지 비교적 증상이 일관돼야 돼요. 일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ADHD 증상이 심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상황일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성인 ADH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면 뭐 집중이 잘 되는 너무 잘 되고 뭐 대학도 좋은 데 나갔고 성적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어떤 자격증 시험 칠 때는 되게 성적이 좋을 때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거는 ADHD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점에 정서적인 상태, 우울이나 불안 혹은 잠을 못 자도 우리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의 영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여서 이런 진단에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ADHD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오늘 또 1시간 했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주눅 들지 않고 뮤리액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눅 들지 않고 그래도 뭐 아픈 댓글이라 하더라도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남겨주신 댓글 제가 또 잘 읽어보고 제가 또 다음번에 또 비욘드에서 방송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제가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